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부자일까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친일파 후손들은 아직도 부자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단순히 오래된 집안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어떤 역사적인 기회가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근현대사의 어두운 한 장면부터 봐야 합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은 이미 제국주의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히 근대화에 성공했고 조선을 지배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조선을 내부에서 무너뜨릴 조력자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훗날 우리가 부르는 친일파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조선을 무력으로만 점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내부의 권력층과 지식인들을 회유해 협력적 지배 구조를 만들려 했죠. 돈, 지위, 땅. 이 세 가지를 미끼로 일본은 조선의 고위 관료들에게 관직을 약속하고 지주들에게는 세금 면제와 토지 증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협력자 집단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의 통치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대한 부의 사슬은 해방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등록이라는 명목으로 재분배했습니다. 원래 농민들이 수백 년 동안 경작해온 땅도 문서가 없으면 국유지 혹은 총독부 재산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지의 일부가 일본의 지원을 받은 조선인 친일 엘리트에게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지주의 지주가 되었죠. 남의 땅을 서류 한 장으로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 이들이 이후 조선 사회의 새로운 상류층이 됩니다. 조선의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은 일본에 충성함으로써 부를 축적했습니다. 문제는 해방 이후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을 맞았지만 진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친일파 청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은 반공을 우선시했습니다. 즉, 일본에 협력했던 인물이라도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친일 관료, 경찰, 군인, 기업인들이 그대로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일 경찰과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방 이후에도 남한의 행정과 치안 체계를 장악했고 빨갱이 소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했습니다. 반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은 오히려 공산주의자로 몰려 감옥에 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빈곤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이 불평등한 출발선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의 격차의 원인입니다. 친일로 축적된 재산은 세대가 바뀌어도 손대지 않았고 그것이 다시 자본이 되어 대한민국의 초기 자본주의를 형성했습니다. 해방 직후 정부는 반민족행 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불과 1년도 안 되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자 경찰이 오히려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친일 경찰들을 구속한 위원을 체포했습니다. 그 결과 친일파 처벌은 단 한 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정부 내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 재벌, 언론인, 관료 등으로 분화해 대한민국의 기득권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의 자식들이 정부 고위직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의 재산으로 설립된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과 협력하며 성장한 몇몇 재벌들은 해방 이후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본이 물러가자 남은 자산을 접수해 새로운 기업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전된 토지나 공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들은 19만 6,070년대 산업화 시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더 거대해졌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땅 한 평 없이 시작해야 했고 오히려 빨갱이 후손으로 불리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취업이 막히고 어떤 이는 군복무 중 차별을 겪었죠. 결국 역사의 정의는 부의 세습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 차이는 세금을 통해서도 고착화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정부는 부동산과 상속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부자들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토지를 회사 명의로 돌리거나
친척 간의 명예 신탁으로 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자산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3세, 4세에 이르러 그들은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부자였다라고 말하지만 그 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에 피로 얼룩진 수탈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이 가져간 자산이 아니라 조선인에게서 빼앗은 자산이 그대로 그들의 집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특히 서울 강남, 용산, 종로 등지의 일부 명문가들의 땅은 그 시절 토지 조사 사업 당시 친일 인사들이 차지한 땅이 많습니다. 해방 이후 도시 개발이 진행되며 그 땅값은 수백 배, 수천 배로 올랐습니다. 반면 원래 그 땅에서 살던 농민과 서민들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는 늘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권력에 협력했고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고 후손들은 그 재산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상속받았습니다. 정의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부는 세금 신고서 위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19만 6,070년대 군사 정권 시기에는 이런 기득권층과 권력이 다시 결탁합니다. 정권은 반공 이념을 앞세워 과거의 친일 경력을 묻지 않았고 대신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친일파 후손들이 대기업의 오너, 정치인, 장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사회는 이미 그들의 성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언론은 그들을 성공한 가문으로 포장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들의 조상은 단지 관료 혹은 경제인으로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들춰보면 그들의 출발선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농민이 빼앗긴 땅,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의 희생, 일본군 위안소를 만든 자금 모두 그 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자본 구조를 보면 여전히 그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노른자 지역 대지의 소유권을 조사하면 일제시절 친일 인사들의 후손 명의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정의의 부재가 명백합니다. 물론 모든 부자 가문이 친일의 후손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된 토대가 친일 협력 세력의 자본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오늘날까지 세습되며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정의는 세대를 건너뛰어 실현되지 못했을까? 해방 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친일 청산이라는 말이 여전히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구조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특권은 누군가의 박탈 위에서 생기고 그것이 세습되면 불평등은 자연의 법칙처럼 굳어집니다. 우리가 친일파 후손이 아직도 부자다라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현실의 잔재를 마주하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친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자원을 팔았고 그 대가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해방 이후에도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그대로 상속되고 투자되고 기업으로 전환되어 한국 사회의 중심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아직도 국가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단지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역사의 불공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역사를 잊은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름이 교과서와 뉴스에서 또 우리가 쓰는 대기업 로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일의 후손들이 여전히 부자인 이유는 단순히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출발선에서 이미 수백 미터 앞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국가가, 사회가, 법이 그들을 보호해왔습니다. 그렇게 3대, 4대를 지나면서 부는 정당화되고 역사는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그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고통받았는지, 누가 빼앗겼는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건 그들의 재산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부정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도 부자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지를